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283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사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정보들 보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정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보 나와 있고요. 하단 부분에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정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매각된 차량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2월 금액에 대한 정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관리에 기초정보에 가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해서 정보가 있죠. 여기에 차량이 등록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앞에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구분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등록돼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가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비용 현황에 가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면 차량별로 비용이 이렇게 구분 기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관련해서 정보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우리 교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차량 운반구 관련해서 관련되는 부분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반영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우리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등록 정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됐을 때 우리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에 맨 마지막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 쪽에서 기본적으로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라고 눌러서 전체 삭제하고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자료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운행기록부 관련해서는 보시면 자, 그랜저 차량 1번 차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운행기록부 적용 차량이다라고 나오죠. 적용 차량인데 원래 우리 프로그램에 운행기록부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만은 그 내용이 제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7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행거리 1000km라고 가정을 하고요. 750km 주행한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5% 업무 사용 비율이 계산이 될 거고 감가상각비는 자가 차량이니까 고정자산 등록 쪽에 반영되어 있던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이 90%입니다. 그죠? 10,000km를 탔다라고 보고 9,000km 주행했다라고 해서 90%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자, 반영을 했고요. 자, 벤츠 차량은 양도를 했죠. 그죠? 양도한 차량입니다. 양도한 차량이고 벤츠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284페이지에 7번 자료에 보게 되면 그 벤츠 차량에 대해서 전기 2월 금액이 나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전기 2월 금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도 총 금액이 97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기 2월 금액 973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전기 부분으로 가서 벤츠 차량을 보게 되면 2월 금액이 973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 973만 원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회사 계상액인 1,3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00만 원이지만 우리는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통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처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1,200만 원으로 직접 수정을 해주시고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츠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벤츠 차량에 대해서는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처분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양도가액에다가 양도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서 처분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283페이지의 벤츠 차량에 대해서 장부가액으로 매각했다라는 겁니다. 1,388만 9,700원으로 매각을 했네요. 1,388만 9,700원 매각가액 입력하게 되면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고 이 처분 손실이 8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8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2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우디 차량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리스 차량 1212 리스 차량 관련해서는 취득가액 운행기록부 전부 사용하지 않고 있죠. 운행기록부 사용하지 않으면 총 비용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동으로 비율이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료 금액이 1,800만 원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료 자동차세는 100만 원이고 수선 유지비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581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1,581만 원. 자, 7%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이 된 부분이죠. 그죠? 그렇게 계산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52 렌트 차량. 렌트 차량은 21년도 12월 31일 날 렌트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전기 2월 금액이 있죠. 전기 2월 금액으로 인해서 송금 추인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송금 추인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렌트 차량도 렌트 기간이 끝났지만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렌트한 차량, 렌트 차량은 총 임차료가 계산이 되면 감가상각비 상당의 금액이 70%로 자동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계산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으로, 그 다음에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은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자가 차량과 리스 차량, 렌트 차량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 소득 처분 때문에 구분 적용하셔야 되고요. 처분 손실 관련해서 송금 불산입된 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2월 금액해서 송금 추인 금액이 있었죠. 아까 5252 차량 800만 원 송금 추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적용해 주시고, 벤츠 차량 처분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에 발생됐던 2월 금액 총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전부 송금 추인하면서 처분 손실 쪽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거나 또는 이자 배당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게 되면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되죠.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될 때는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콤보 박스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숫자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 해당될 때는 체크를 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가지급금과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회계학상의 가지급금 서로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우리 법인세법상의 자금의 대여 금액은 회계학적으로 따지면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는 자금의 대여액이고요. 인정이자 금액은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365번의 인정이자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입금 산입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자 상당액, 인정이자 상당액과 이자액과 장부 계상액의 차이를 갖고 세무조정하시면 되는데, 그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인정이자액의 5% 이상인 경우에 입금산입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인정이자의 5% 이상, 여기에 거의 대부분 다 걸립니다. 여기 이 규정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입금산입 상여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와 대출받은 행위는 별개의 법률 행위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담보만 제공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는데 마지막에 있는 부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택 구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전세 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인정이자 적수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인정이자율하고 적수. 자, 인정이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수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 금액의 누적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적 합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적수 계산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특수관계자한테 자금 대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대여 시점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원칙이다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이 가능하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라는 건데 첫 번째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차입금이 없다든가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이 부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 그 대여금에 대해서도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363페이지에 산식이 나와 있죠. 자금 대여 시점에 차입금의 잔액 총액분의 자금 대여 시점에 각각의 차입금 잔액 곱하기 차입 당시에 각각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조금 높더라도 나는 쉬운 당좌대출 이자율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선택해서 신고했을 때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2개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선택한 사업연도 포함해서 3개 연도는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3개 연도는.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 딱 선택하면 3년 동안은 가중평균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 자,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 시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해서 3년간 의무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3년 지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내가 가중평균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의무 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 4년 차에 법인세 신고 시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해서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 당좌대출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이자율 선택이 한 서식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 부당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에서 당좌로 바뀌는 것은 언제든지 바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당좌 대출에서 가중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자, 가중 평균에서 그러니까 당좌 대출에서 가중으로 가는 거는 반드시 3년 지난 4년 차에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4년 차에 못 바꾸면 7년 차에 바꿔야 되는 거고요. 7년 차에 못 바꾸면 10년 차에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당좌 대출 이자율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변경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이 해당 사업연도에 당좌 대출 이자율 선택 시에 이후 2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하는 규정은 2010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서 당좌 대출 이자율로 변경 선택한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현재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총 연수를 파악해서 3의 배수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올해부터 바로 변경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1이 나왔다라고 하면 3이 되기 위해서 2가 부족하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나머지가 2가 나왔다라는 것은 올해까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2010년도부터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10년도부터 올해 22년도까지 총 사업연도 연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올해의 직전 연도인 21년도까지가 12년입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동안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속 적용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3의 배수로 나누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나오게 되죠. 그죠? 0이 나오기 때문에 3의 배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2년도부터 당좌 대출 이자율과 가중평균 중에 선택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가중평균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총 연수가 예를 들어서 10년이 나왔다라고 하면 10 나누기 3 하면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1이 남으면 22년도, 23년도까지 계속 당좌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국세청에서 관리하겠느냐라는 건데 몇 년 전에 다 한번 사후 검증을 했습니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내용을 보다 보면 맨 위에 적용 이자율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속 적용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법인세 시행령 관련해서 당좌 대출 이자율 선택했으면 요거는 납세자가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납세자가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3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선택하면 또다시 3년이다 라는 걸 의무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택사업연도라고 하는 부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에 3년 주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3년이 언제부터냐라는 걸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택사업연도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선택사업연도가 2019년도다라고 되어 있으면 2019년도가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첫 번째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중에 첫 번째 연도. 그러면 3년 동안 선택사업연도는 2019년도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9, 20, 21년까지 3년 동안 그러니까 당좌대출 이자율로 갔죠. 그죠? 그러면 올해 세무조정할 때는 가중평균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선택사업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셔갖고 당의 사업연도를 그냥 입력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등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등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9년도로 그러니까 등록하고 사업연도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고 이후 2년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업연도는 19년도로 등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세무조정 관련해서 인정이자와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지급금 및 이자 미회수 시에는 입금 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배당, 상여 등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자,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소멸된 날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자 부분도 입금 산입하고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미수이자에 대한 입금 산입 세무조정 후에 회수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자 부분을 1년 안에 회수해야 되는데 1년 안에 회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입금 산입 상여 처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금 산입하고 상여 처분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미수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회수한 부분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2월 입금으로 봐갖고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초 소득 처분에 의해서 과세된 소득은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상여 처분해갖고 귀속자에 대한 소득 처분이 일어난 건 그거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그건 그대로 인정하고 뒤에 받은 건 받은 것대로 세무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반드시 1년 안에 반드시 회수하셔야 됩니다. 자, 미수이자 회수와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미수이자 실질적으로 1년 내에 회수하면 12월 31일자에 미수수익 대 이자수익 계산이 돼 있으면 입금불산입 유보 처분했겠죠. 그리고 회수 시점에 입금산입 유보 처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수한 회계 처리를 가지급금으로 한 경우, 즉 형식적으로만 처리한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 또는 예금이 들어왔는데 바로 인출이 돼 갖고 형식적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입금불산입 유보 처분했다가요, 회수 시점에는 이 유보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 다시 하면서 입금산입 50만 원 상여 처분이 다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회수 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여 처분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실질적으로 회수된 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폐업한 법인의 가지급금 미회수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합니다. 우리 가지급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 폐업 처분하게 되면 이 부분이 특수관계 소멸로 인해 갖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가지급금이 대표자 상여 처분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자, 이때 특수관계 소멸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폐업도 특수관계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예규 대법원 판례에 나옵니다. 자, 폐업법인의 가지급금 잔액에 대해서 그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득처분하는 거 대법원에서 다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인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폐업도 특수관계 소멸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소멸에 해당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폐업법인도 다 인정이 된다. 특수관계 소멸로 본다. 결과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를 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고 대손 처리 불가능하고 대손 충당금 설정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395페이지에 준비금 관련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장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정 자산의 취득, 비용 지출에 대해서 설정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과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런 준비금들이 있었는데 이건 다 이미 2018년도에 다 종료됐고요. 지금 현재 법인세법에 준비금이 남아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것도 비영리 내국법인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영리법인은 설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회사에 다니는 영리내국법인에 다니는 분들은 준비금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비영리법인에 계시는 분들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송금 산입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뒤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회사에 어떻게든 뭐 예금이 됐든 뭔가 자산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즉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순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과세소득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과세소득인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부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금부터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일부가 세금으로 나가버리면 당초 목적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즉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취득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해소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함과 동시에 일시상각 중간금 등을 설정해서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발생이 되면서 당해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 그러니까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상당액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을 같이 상각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때 이익이 늘어남으로써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에 송금 산입된 일시상각 충당금과 상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 이연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송금 산입 범위액은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전부 받은 금액의 100%를 송금 산입, 당해 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공사부담금 등에 대한 부분들은 수령했을 때 무조건 입금 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입금 산입하되 요건이 갖춰지면 100%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송금 산입 연도는 공사부담금 등을 지급받은 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다음의 법률에 의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라야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40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405페이지에 송금 산입 가능한 국고보조금 법률이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요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다 보면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고용보험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까지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송금 산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담당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국세청에 또 질문을 하면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라라는 이야기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답답한데, 자,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쪽에서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전기자동차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법인으로 세금 계산서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량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1억짜리 세금 계산서가 올 거고요. 그리고 3천만 원에 대해서 법인에서 납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 원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자동차 회사로 직접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되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 근거를 한번 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인터넷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갖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관련되는 법률이 우리 교재 40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이 법률에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관련되는 보조금은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입금 산입해야 되고, 자,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입금 산입해야 됩니다. 전액 입금 산입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걸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일시상각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 이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국고보조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령하게 되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관련되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취득했을 때 국고보조금은 차량의 취득 자산 차감 계정으로 설정을 하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큼 국고보조금과 상각비를 이렇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세무조정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무조정의 내용을 보면 전부 유보소득처분입니다. 유보소득처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같은 금액이 입금, 송금이 동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세무조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 문의하면 무조건 이렇게 세무조정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대전제 조건은 이런 세무조정 안 해도 된다라는 대전제 조건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회계 처리했다면 이 세무조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 이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자,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00페이지에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개념만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 조정에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 쪽에 가면 비영리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 명세서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금액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한번 보면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고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800만 원 모두 그러니까 세법상 한도금액이고 소득세법상 이자 금액이 있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 준비금 전입액 1억 5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금액은 우리 소득금액은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세무조정 전에 수익사업 소득금액 계산하면 당기순이익이 1억이고 입금 금액이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 200만 원 있었죠. 200만 원 다음에 소득금액 1억 200이 되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명세서 갑서식에 소득금액 1억 200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기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계상한 금액이 1억 5천이 있죠. 그죠? 1억 5천은 그러니까 결산 조정으로 비용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기부금 800만 원 있습니다. 자, 800만 원 적용을 했고요. 자, 5번에 법인세법 29조 제1항 1호 강목에 따른 금액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는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요. 내용이 참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었죠.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1억 원 중에 비영업 대금 이익 2천만 원 제외한 이자 수익 8천만 원
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손금 중에 공제 대상 관련되는 부분 정보 있습니다. 정보 있고 7번에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네요. 1항 2호에 따른 기부금 800만 원 정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되는 정보 없고요. 자, 송금 산입률 관련해서 우리는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50%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송금 산입 한도 금액은 1억 6,6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5천 정리했던 부분에서 송금 부인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한도 내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억 5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출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지출금액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년도에 2021년도에 2억 원 설정된 부분이 있네요. 2억 원 설정된 부분이 있고, 2억 원 설정이 되었고요. 그죠? 설정이 되었고 2020년도에 1억 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당초 송금 산입된 금액이 있는데 잔액이 7천만 원입니다. 전년도까지 3천만 원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것도 잔액이 2억이니까 21년도는 한 푼도 지금 사용이 안 됐습니다. 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 내역이 1억 5천 사용이 됐습니다. 자, 1억 5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된 부분부터 사용한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7천만 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천만 원은 21년도 기준의 금액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억 5천 사용 목적 금액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탭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가셔갖고 기부금 사용된 금액,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비,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1억 5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국고보조금하고 관련되는 부분 406페이지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 과목 및 세계산 쪽에 가서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이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사용계획서가 있죠. 국고보조금 수령했고 당해 연도에 사용했으면 사용계획서 필요 없습니다만은 다음 연도까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에서 사용기간이라든가 정보를 등록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송금 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송금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 송금 산입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보험 차익 관련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수령한 금액이 1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1억 원이고요. 개정 과목은 기계장치 206번 기계장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코드는 F2번 기계장치라고 해서 찾으면 122번 나오네요. 자, 취득한 금액 1억 5천에 취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할 자산가액 1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인데 당해 자산에 소요된 국고보조금 우리 1억 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취득한 금액으로,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취득할 예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때 이제 송금 회사에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부분인데, 송금 산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송금 불산입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 송금 용인 금액이 10,000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제로다라고 하면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억 5천이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한도 초과가 나오면 송금 불산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자, 근데 7천만 원만 필요경비로 송금 산입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 7천만 원만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07페이지에 있는 용인 한도액, 회사 계상액, 한도 초과액에 대한 개념들, 송금 산입 조정하는 개념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08페이지에 참고사항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되는 보조금,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설정하기 어렵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